자네 화신캐피탈 회장이 누군지 아나? 모릅니다. 투자업계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진우일세. 내 오랜 친구지.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아버지가 사위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20억 현금을 주고 딸에게 서울 강남에 집을 사줬습니다. 이 정도면 사위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사위는 그날 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남양 작은 방을 자기 부모님 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더 가관이었죠. 집 전체 도어락을 최신형으로 바꾸더니 제 지문을 전부 삭제해버린 겁니다.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사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최씨 집안 거지 강씨 집안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무시했던 이 장인어른이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서울의 9월 오후는 여전히 무더웠다. 강태주는 서초구의 새로 산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다. 방금 막 등기 이전을 마친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다. 등본에는 딸 강소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억 원. 그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자 혼수였다. 아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소희는 등기부등본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 집 정말 좋아요. 안방도 이렇게 넓고 남향이고 작은 방도 2개나 있네요. 나중에 아빠 서울 오시면 햇볕 잘 드는 저 남양 작은 방 쓰세요. 채광이 정말 끝내줘요. 강태주는 낡아서 색이 바랜 셔츠와 평범한 검은 정장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아, 아빠가 평생 고생한 게 다 너를 위한 건데. 장인어른, 집이 정말 좋습니다. 사위 최민준이 발코니에서 걸어오며 말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저 남양 작은 방은 좀 낭비인 것 같네요.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장인어른은 평소에 부산에 계시고 서울에는 자주 안 오시잖아요. 최민주는 강태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남양방을 비워두는 건 너무 아깝죠. 저희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마침 이 방을 쓰시면 딱 좋겠어요. 자난, 장인어른은 오시면 북향방 쓰셔도 괜찮잖아요. 민준 씨,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나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최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장인어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태주는 사위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며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자신을 남처럼 대하고 있었다. 소희야, 너희 둘이서 잘 상의해서 정하렴. 강태주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말했다. 나는 이만 호텔로 돌아가 봐야겠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소희가 다급하게 아버지를 붙잡았다. 맞아요, 맞아요, 장인어른. 저녁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제가 쏘겠습니다. 최민준이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 담긴 성의 없음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척이나 어색했다. 최민주는 동네의 평범한 김치찌개 식당을 골랐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장인어른, 부산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최민주는 반찬을 집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냥 작은 사업을 하고 있네. 강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사업이요. 가게를 하시나요? 아니면 노점을 하시나요? 최민준의 말투는 더욱 가벼워졌다. 소희가 남편의 발을 툭 찼다. 말 좀 가려서 해요. 왜 그래? 장인어른께 관심 표현하는 거잖아.
최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인어른 제 생각엔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부산 생활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노후를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마침 저희 회사에 경비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아도 숙식은 제공되거든요. 강태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위를 깊이 바라보았다. 자네의 그 좋은 마음만 받겠네. 나는 아직 부산에서 처리할 일이 남아서 말이야.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온 강태주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동시했지만 사람 보는 눈은 영 아니었다. 저 최민준이라는 녀석은 전형적인 속물이었다. 사람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그런 부류 말이다. 다음 날 오전 강태주는 단출한 짐가방을 들고 딸의 새 집으로 향했다. 며칠 머물다가 내려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래의 평범한 도어락이 아니라 보기에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최신형 스마트 지문 도어락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색의 금속 외관이 햇빛 아래서 반짝였다. 강태주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집에 도어락이 바뀌었구나. 도어락이요? 언제요? 소희의 목소리는 무척 놀란 듯했다. 저는 지금 회사인데 민준 씨가 오늘 휴가라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 한번 물어보렴. 5분이 지나서야 최민준이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더이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 장인어른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깜빡 잠이 들어서요. 강태주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뿐만 아니라 각 방의 문고리까지 모두 같은 종류의 스마트 지문, 도어락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이 도어락 꽤 비싸 보이는데 강태준이 물었다. 네, 독일제 수입품이라 하나에 50만 원 정도 해요. 집 전체에 6개 바꿨습니다. 최민준의 말투에는 자랑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요즘 세상엔 안전이 최고잖아요. 이 도어락은 최첨단이라 지문이 등록된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강태준의 마음속에 어떤 예감이 스쳤다. 내 지문도 등록했나? 아, 그게요. 최민준은 머리를 극적였다. 어젯밤에 도어락 바꿀 때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일단 저랑 소희 씨 지문만 등록했어요. 내 지문은 등록 안 했다는 건가? 강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네, 안 했어요. 최민준은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외출하실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희가 열어드리면 되니까요. 강태준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위의 그 무심한 표정을 보았다.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올랐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신을 남으로 취급하는 건가? 아니면 도둑으로 여기는 건가? 민중군. 강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 집은 내가 20억 원을 주고 산 집일세. 알죠. 장인어른. 정말 통이 크세요. 최민준이 희죽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등기부 등본에는 소희 씨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소희 씨는 제 아내고요. 그럼 이 집은 저희 부부의 집이죠. 저희가 집주인으로서 집안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뜻은 명확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강태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남향 작은 방을 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부모님이 오늘 오후에 도착하세요. 지금 방 정리하고 계십니다. 최민준이 설명했다. 장인어른, 별일 없으시면 일단 호텔에서 며칠 더 묵으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건 나가라는 통보였다.
강태준은 자신이 20억 원을 주고 산 이 집에서 사위의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자니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다. 그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최민준이 외쳤다. 장인어른, 문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휴대폰 꼭 챙기시고 들어오실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문이 등 뒤에서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강태준은 복도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젊은 친구 곧 후회하게 될 걸세. 강태준이 엘리베이터 앞에 막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희가 물었다. 잠깐 바람 좀 쐬려고. 강태준은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럼 점심은 들어와서 드실 거죠? 민준 씨가 아빠를 위해 요리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밖에서 간단히 먹으마. 강태준은 쓴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최민준이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한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쫓으려던 녀석이 말이다. 오후 3시 강태준은 과일을 좀 사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최민준의 부모가 도착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5분이나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것은 50대 중반의 한 중년 여성이었다. 파마머리의 명품 운동복 차림이었다. 누구세요? 여자는 강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소희 아버지입니다. 강태준은 손에 든 과일을 들어보였다. 아, 사돈어른이셨구나. 여자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는 남아있었다. 저는 민준이 엄마 윤미숙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강태준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최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분은 제 장인어른 강태준 씨야. 거실 소파에는 대머리의 중년 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아버지, 이분은 소희 씨 아버지세요. 최민준이 다시 한 번 말했다. 대머리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힐끗 보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강태준은 과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과일 좀 사왔습니다. 다 같이 드세요. 아이고, 신경 써주셨네요. 윤미숙이 과일을 받으며 말했다. 어머, 이 사과 좋아 보이네. 한 근에 얼마예요? 얼마 안 합니다. 강태준은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았다. 사돈어른, 민준이한테 듣자 하니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요? 윤미숙은 사과를 씻으며 물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냥 물건 좀 떼다 파는 일입니다. 강태준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 보따리상이시구나.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투에는 은근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요즘 장사하기 힘들죠? 우리 집 양반도 예전엔 사업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지금은 아들 덕에 편하게 살고 있죠. 우리 민준이가 대기업에 다니잖소. 월급이 500만 원이 넘고 보너스에 성과급까지 나오지. 대머리 남자 최경식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아들 덕 좀 보고 사는 거요. 맞아요. 민준이가 능력이 좋아서 회사 상사들도 다들 예뻐해요. 윤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회사에서 제공해준 사택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민준이네랑 같이 살려고 올라왔어요. 이 집 정말 좋네요. 남양방은 어찌나 편안한지. 햇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강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남양방이라. 그건 자신이 쓰려고 남겨둔 방이었다. 사돈어른,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세요? 윤미숙이 갑자기 물었다. 강태준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최민준이 가로채 대답했다. 제 장인어른은 호텔에서 주무세요. 호텔이 조용해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노인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최경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6시 소희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아빠, 또 밖에 나가셨었어요? 소희는 소파 구석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곧장 다가왔다. 아니, 오후 내내 여기 있었단다.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실력 발휘 좀 할게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 해드릴게요. 소희야, 내 아버님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윤미숙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김치찜은 너무 기름져서 노인 건강에 안 좋아. 담백한 걸로 하는 게 어떠니? 소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윤미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희 아빠 건강하신데요. 다이어트 안 하세요. 아이고,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 나이 되면 식단 조절해야 하는 거야. 윤미숙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사돈어른은 너무 잘 드셔서 배가 좀 나오신 것 같던데. 저녁 식사 때 최민준의 부모는 상석에 앉았고 강태준은 가장 끝자리에 앉게 되었다. 윤미숙은 계속해서 아들에게만 반찬을 챙겨주었고 며느리인 소희에게는 그럭저럭 친절했지만 강태준은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다. 참 소희야. 최경식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주말인데 민준이 따라서 회사 모임에 한번 다녀오렴. 동료들한테 얼굴도 좀 비추고. 네, 아버님. 소희가 얌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말이다. 윤미숙이 말을 이었다. 이제 민준이한테 시집 왔으니 너도 우리 최씨 집안 사람이야. 앞으로는 우리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렴. 계속 사돈어른, 사부인하는 건 너무 정 없어 보이잖니. 소희는 잠시 망설이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강태준은 국을 마시다가 그 말에 손을 살짝 멈칫했다. 그게 소희가 난처해하자 최경식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왜 그러냐? 시집 왔으면 시댁법도를 따라야지. 내 아버님도 이 정도 이치는 아실 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강태준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최경식을 바라보았다. 소희가 어떻게 부를지는 아이의 자유지요. 아이고, 사돈어른, 그 말씀은 좀 서운하네요. 윤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남도 아니고 다 한 가족인데 소희가 저희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주면 저희도 기쁘고 아이한테 더 잘해주게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소희가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강요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은 딸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는 이만 나가서 살아야겠습니다. 강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빠, 소희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기에는 무리가 있구나.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일 당장 짐을 빼겠다. 최민준과 그의 부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장인어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민준이 가식적으로 만류했다. 집 충분히 넓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사돈어른.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좋아요. 윤미숙도 거들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기쁨은 숨길 수 없었다. 강태준은 이 가족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장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소멸이었던 것이다. 아빠, 가지 마세요. 소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희야, 강태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이제 다 컸고 내 가정이 생겼잖니. 아빠가 평생 널 지켜줄 수는 없는 거란다. 그는 말을 마치고 문 밖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최민준이 외쳤다. 장인어른, 문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알고 있네. 전화하지. 강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강태준은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살폈다. 이제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위에게 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줄 때가 되었다. 강태준이 엘리베이터 앞에 막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한테. 소희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장인어른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최민준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다. 우리 부모님이 멀리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같이 살면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은 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지만 도어락 바꿀 때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요. 도어락은 안전 때문에 바꾼 거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그리고 장인어른은 자주 오시지도 않는데 굳이 지문을 등록할 필요가 있어? 만에 하나 지문이 유출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강태준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딸은 여전히 자신의 편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소희가 아버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왔다. 아빠, 이제 화 푸세요. 제가 민준 씨한테 단단히 말해놨어요. 오늘 당장 아빠 지문 등록하기로 했어요. 소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소희야. 강태준은 딸의 손을 잡고 앉혔다. 네 생각에 민준이는 어떤 사람이니?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줘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에 너한테는 잘해주겠지. 하지만 네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대하더냐? 강태준은 딸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의 인품은 그 사람이 너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란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 저는 이미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 바보 같은 딸아. 강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너더러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길 바랄 뿐이란다. 오후에 강태준은 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최민주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인어른 돌아오셨습니까? 마침 모시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가? 강태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자, 이리 오세요. 지금 바로 지문을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현관의 스마트 도어락 앞으로 갔다. 여기에 손가락을 대시면 됩니다. 강태준은 그가 시키는 대로 지문을 등록했다. 됐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습니다. 최민준이 스마트 도어락을 툭툭 치며 말했다. 이 도어락 정말 최첨단이라니까요. 방범 기능이 아주 뛰어나요. 민준아. 소파에 앉아있던 최경식이 입을 열었다. 이제 다 같이 살게 됐으니 집안 규칙을 좀 정해야 하지 않겠냐. 규칙이요? 무슨 규칙 말씀이세요, 아버지? 예를 들면 누가 장을 보고 밥을 할지, 누가 청소를 할지, 그리고 관리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나눌지 같은 것들 말이다. 최경식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늙은 부부는 이제 힘든 일은 못해. 소희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테고 이런 일들은 마땅히. 그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향했다. 강태준은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최경식은 그에게 집안일을 떠맡기려 하고 있었다. 아버님, 그런 일들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소희가 서둘러 말했다. 소희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윤미숙이 손을 저었다. 네 아버님은 지금 별다른 일도 없으시니 집에서 쉬시는 것보다 몸 좀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도 좋지. 그리고 우리 늙은 부부는 몸도 약하고 너는 회사에 다녀야 하니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소희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최경식이 손을 흔들며 말을 잘랐다. 됐다. 됐어. 이 문제는 이렇게 정하는 걸로 하지. 사돈어른, 어떻게 생각하시오? 강태준은 최 씨 부자를 번갈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자신을 가정부로 여기는 것이었다. 제 생각에는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규칙을 정하려면 공평해야지요. 당연히 공평해야죠. 최민준이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묻겠네. 이 집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지? 강태준이 물었다. 소희 씨 이름이요. 최민준은 강태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그럼 이 집은 누구의 소유인가? 저와 소희 씨의 것이죠. 최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틀렸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오직 소희 한 사람의 소유일세. 결혼 전에 구입한 집이고 등기부 등본에도 소희 이름만 적혀 있으니 이것은 소희의 혼전 재산, 즉 특유 재산이지. 최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규칙을 정하려면 우선 누가 집주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일세. 강태준은 윤미숙과 최경식을 바라보았다. 두 분은 제 딸의 집에 살고 계십니다.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최경식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우리는 민준이의 부모잔소. 하지만 집주인의 부모는 아니지요. 강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두 분의 논리대로라면 손님이 주인의 집에 살 때는 마땅히 손님이 집안일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윤미숙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 강태준은 말을 이었다. 저 역시 손님이니 응당 책임을 져야겠지요. 하지만 그는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딸의 남편으로서 자네는 자기 아내의 집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소희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들으며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적으로 이 집은 분명 자신 혼자의 소유였다. 아빠. 소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제 혼전 재산이에요. 민준 씨, 당신 생각은 어때요? 최민준은 아내가 장인의 편을 들자 당황했다. 소희야, 우린 부부잖아. 당신 것이 곧 내 것이지. 그건 아닐세. 강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만약 너희가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 집은 여전히 소희의 것이고 자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이혼이라니. 최경식이 벌떡 일어났다. 누가 이혼 얘기를 하는 거요? 우리 민준이가 소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소희가 이혼 얘기를 꺼낼 리가 없지. 누가 이혼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강태준이 최경식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께서 그렇게 흥분하시는 걸 보니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찔릴 게 뭐가 있어? 최경식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아들이 내 딸에게 과분하다는 게 찔리시나 보군요.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면 당신네 가족이 내 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속셈이 찔리시는 겁니까? 당신. 윤미숙은 강태준을 손가락질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떻소? 전국을 찔렸나? 강태준이 냉소했다. 생각해 본 적 있소. 만약 이 20억 원이 없었다면 당신네 아들이 서울에서 이런 집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소.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지금 당장은 집을 못 사도 저도 직업이 있고 수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강태준이 최민준을 쳐다보았다. 자네 지금 나이가 32인가? 서울에서 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지? 내가 알려주지.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자네는 평생 이런 집을 살 수 없을 걸세. 나라는 장인이 없었다면 자네는 그냥 빈털터리에 불과해. 그만하십시오. 최민준이 마침내 폭발했다. 강태준 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집이 비록 당신이 사준 것은 맞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소희 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소희 씨는 제 아내고 아내의 집은 곧 제 집입니다. 당신은 남인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남이라고? 강태준은 기가 막혀 웃었다. 내가 20억 원을 주고 집을 사줬는데 결국 남이 되었구나. 맞습니다. 당신은 남입니다. 최민준이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여기는 저와 소희 씨의 집입니다. 불만 있으면 당장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소희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강태준은 최민준을 깊이 바라본 후 몸을 돌려 문 밖으로 향했다. 아빠, 소희가 급히 따라 나왔다. 소희야, 이제 똑똑히 보았느냐? 강태준은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것이 바로 네가 고른 남자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빠 말을 기억하렴. 이 세상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존중을 얻을 수 있단다.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최민준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강태준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젊은 친구,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사흘 후 강태준은 다시 딸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자신의 지문으로 직접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최 씨 가족 3명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들어서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최민준이 멋쩍게 웃으며 인사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완전히 최 씨 부모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희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일찍 출근했다고 했다. 강태준은 남영 작은 방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고리에는 작은 자물쇠가 하나 더 채워져 있었다. 이건 뭔가? 강태준이 자물쇠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 그거요. 윤미숙이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방 안에 귀중품이 있어서 잃어버릴까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웠어요. 귀중품이라. 강태준이 냉소했다. 무슨 귀중품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그냥 폐물 같은 거랑 우리 집 양반이 모으는 골동품 같은 것들이요. 윤미숙이 얼버무렸다. 강태준은 내 물건들이 잘 있는지 좀 봐야겠네라고 말했다. 장인어른 물건이요. 여기에 무슨 물건을 두셨어요? 최민준이 물었다. 내 여행 가방이랑 갈아입을 옷가지들 말일세. 최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윤미숙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 물건들이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북쪽 방에 옮겨놨어요. 강태준은 북쪽의 작은 방으로 가문을 열었다. 방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그의 여행 가방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준비한 방인가? 강태준이 최민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장인어른, 방이 좀 작긴 해도 지내시기엔 충분할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넓은 방이 필요해서요. 최민준이 뻔뻔하게 말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방을 바라보았다. 창문도 없이 작은 환풍구만 뚫려 있는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공간. 방 안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참, 장인어른. 최경식이 찻잔을 들고 다가왔다. 오셨으니 마침 잘 됐네요. 상의할 게 좀 있습니다.
보아하니 지금 별다른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집에 계시면서 저희 좀 돌봐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보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사돈어른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이런 일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젊다고. 강태주는 기가 막혀 웃었다. 58이면 아직 젊지. 나는 62이오. 최경식이 손을 저었다.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강태준이 물었다. 그건 좀 곤란하죠. 최민준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장인어른, 다 같이 사는데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공짜로 먹고 잘 수만은 없잖아요. 공짜로 먹고 잔다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집은 내가 20억 원을 주고 산 집일세.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소희 이름이 적혀 있잖소. 최경식이 당당하게 말했다. 소희는 우리 며느리니 그 애의 집은 곧 우리 최씨 집안의 집이지. 당신은 남인데 우리 집에 살면서 힘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오. 남이라고. 강태준은 그 단어를 반복했다. 마침내 강태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내가 남이라면 더 이상 당신네 가족을 방해하지 않겠네. 강태준은 작은 방으로 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정말 가시게요? 최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가야지. 강태준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자네들이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지. 자네들이 짐을 다 챙긴 강태준은 현관으로 향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둬야겠네. 등기부등본 말일세. 자네들이 이 집이 소희의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니 나는 소희에게 혼전 재산 공증을 받으라고 권해야겠어. 이 집이 영원히 소희 한 사람의 것이고 자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지. 최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장인어른, 그럴 필요까지야. 왜 필요가 없나? 자네들이 이 집이 소희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공증을 받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 하지만 저희는 부부잖아요. 부부면 어떤가? 법은 명확해. 혼전 재산은 개인의 소유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자네가 이 집에 대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최경식과 윤미숙도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공증을 받으면 이 집이 정말로 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강태준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기억해두게. 나는 소희에게 혼전 재산 공증을 받으라고 권할 걸세.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최씨 가족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강태준은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 주소록에서 박 대표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준 형님. 웬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대표, 요즘 잘 지내나? 그럭저럭 지냅니다. 회사 일이 점점 많아져서 정신이 없네요. 형님은요? 은퇴하시고 편안한 노후 보내신다더니 어떻습니까?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편안하기는 무슨. 집에 좀 일이 생겨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박진우 대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 녀석이 좀 철이 없어서 말이야. 강태준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진우 대표는 잠시 침묵했다. 형님, 그 최민준이라는 친구가 어느 회사에서 일합니까?
서울에 있는 보람테크라는 회사일세.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것 같더군. 보람테크, 박진우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 회사 저희랑 거래하는 곳 같은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박진우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보람테크, 저희 협력업체 맞네요. 작년 거래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형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박 대표, 내 성격 알지 않나? 강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알겠습니다. 박진우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래도 사위인데 그 녀석이 정말 나를 장인으로 생각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걸세.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박 대표, 이번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우리 사이에 형님은 그냥 좋은 구경이나 하고 계십시오.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박진우 대표는 그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서울에서 손꼽히는 투자 회사인 화신캐피탈의 회장이었다. 다음 날 오전, 최민주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보람테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그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최 팀장, 내 사무실로 잠깐 오게. 부서 총괄인 김 이사가 그를 불렀다. 최민준이 김 이사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대표이사까지 와 있었다. 최 팀장, 앉게. 대표이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 얘기가 좀 있네. 최민주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다. 화신캐피탈 측에서 방금 연락이 왔네. 우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 화신캐피탈이요? 최민주는 순간 멍해졌다. 저희 최대 고객사 아닙니까? 작년 거래액만 100억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한 걸세. 김 이사가 옆에서 말했다. 그쪽에서 모든 마케팅 기획안과 담당 인력까지 전부 재심사하겠다고 요구해왔네. 최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표님, 그 말씀은, 내 말은 오늘부터 최 팀장은 잠시 화신캐피탈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는 뜻일세. 회사에서 다른 담당자를 배정할 걸세. 왜요, 대표님? 최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제가 화신캐피탈 프로젝트를 2년 동안 맡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네. 대표이사가 난처한 듯 말했다. 화신캐피탈 측에서는 그저 재검토하겠다고만 했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 최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화신캐피탈 프로젝트는 그의 주요 실적의 원천이었다. 이 고객사를 잃으면 그의 실적은 급락할 것이고 연말 보너스와 승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터였다. 대표님, 제가 화신캐피탈에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준이 간절하게 물었다. 일단 진정하게. 내가 그쪽과 소통해 볼 테니 최 팀장은 다른 프로젝트나 처리하고 있게. 사무실에서 나온 최민주는 자기 자리에 앉아 무거운 마음에 잠겼다. 오후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최 팀장, 화신캐피탈에서 또 연락이 왔네. 김 이사가 그의 자리로 와서 말했다. 표정이 무척 어두웠다. 자네와 관련된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하더군. 네, 협력 중단이요. 왜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 다만 자네의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만 하더군. 최 팀장, 이거 좀 곤란하게 됐네. 화신캐피탈이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회사라. 그쪽에서 자네를 안 좋게 보면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울의 마케팅 업계에서 화신캐피탈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들이 한 사람을 찍어내면 그 사람은 업계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김 이사님, 제가 화신캐피탈에 가서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민준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이미 연락해봤는데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더군. 김 이사가 한숨을 쉬었다. 최 팀장, 자네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나? 최민준은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는 데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최민준은 부모님과 소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어쩌다 그런 일이. 윤미숙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누가 뒤에서 음해하는 거 아니냐? 최경식이 미간을 찌푸렸다. 소희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준 씨, 정말 최근에 누구한테 미움 살 만한 행동한 적 없어요? 정말 생각이 안 나. 최민준은 괴로워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장인어른과의 그 일밖에는. 그는 순간 장인어른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부산에서 작은 장사나 하는 늙은이가 어떻게 화신캐피탈을 움직이겠어. 한편 다른 호텔에서는 강태준이 박진우 대표와 통화하고 있었다. 형님,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좀 더 지켜보세. 강태준은 창밖 야경을 보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까지 몰려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법이지. 일주일 후 최민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회사의 다른 두 중요 고객사마저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대표이사는 그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에서는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었다며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준은 작년에 무리해서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수입이 끊기자 당장 할부금을 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최민준 고객님, 할부금이 3일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강제 견인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다른 두 중요 고객사마저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대표이사는 그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에서는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었다며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준은 작년에 무리해서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수입이 끊기자 당장 할부금을 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최민준 고객님, 할부금이 3일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강제 견인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화를 끄는 최민준은 눈앞이 캄캄했다. 차까지 빼앗기면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부모님께 손을 벌렸지만 그들 역시 서울 생활비로 가진 돈을 거의 다 쓴 상태였다. 결국 그는 아내 소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소희는 은행에서 돌아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내 통장이 동결됐어. 거액의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다면서 조사해야 한다고. 최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화신캐피탈 법무팀이었다. 최민준 씨, 저희는 귀하께서 협력 기간 동안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함을 통보합니다. 업무상 사기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최민준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업무상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유죄가 확정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최민주는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자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다음 날 화신캐피탈의 소장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두툼한 서류에는 그가 저질렀다는 업무상 사기의 증거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상대가 화신캐피탈이라는 말을 듣고는 모두가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민준아, 정말 이제 방법이 없는 거냐? 윤미숙이 울며 말했다. 소희 아버지한테 가보자. 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빌어보자. 그분을 찾아가라고요? 최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부산에서 장사나 하는 분이 뭘 도울 수 있겠어요.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최경식도 소리쳤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때야. 소희도 옆에서 남편을 설득했다. 결국 최민주는 아내를 통해 장인어른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자네가 직접 오라고 하게. 강태준은 전화기 너머로 짧게 말했다. 1시간 후 최민주는 강태준이 묵고 있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은 평소와 같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앉게. 최민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강태준이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다. 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최민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화신캐피탈에서 저를 업무상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이 모든 혐의는 전부 모함입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나? 최민주는 망설였다.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조언이라. 강태준이 웃었다. 부산 촌놈인 내가 자네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나. 부산 촌놈이라는 말에 최민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제가 전에 했던 말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장인어른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이 소송에서 지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소희가 어떻단 말이냐? 강태준이 물었다. 소희의 통장까지 동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활비도 없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소희는 혼자가 됩니다. 그 애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섰다. 자네 화신캐피탈 회장이 누군지 아나? 모릅니다. 투자업계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진우일세. 강태준이 몸을 돌려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오랜 친구지. 네. 최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진우 대표는 내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일세. 자네는 화신캐피탈이 왜 갑자기 자네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정직, 통장, 동결, 그리고 그 업무상 사기 혐의까지 전부 내가 시킨 일일세.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최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장인어른, 대체 누구십니까? 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자네가 집에서 내쫓은 남이고 자네가 무시했던 부산 촌놈이며 자네들에게 20억짜리 집을 사준 호구일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이제 알겠나? 내가 정말 작은 장사꾼으로 보이는가? 최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아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강태준은 무릎 꿇은 사위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이 남자는 이제야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일어나게. 사내대장부가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닐세. 강태준은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최민주는 머뭇거리며 일어섰지만 차마 소파에는 앉지 못하고 곁에 서 있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지. 나는 강산투자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강태준일세. 들어본 적 있나?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산투자그룹. 국내 10대 투자 회사 중 하나로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리고 화신캐피탈은 그 강산투자그룹의 여러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다. 당신이 강산투자그룹 회장님이라고요? 내가 왜 신분을 숨겼는지 궁금한가? 내가 내 딸과 결혼한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일세.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속물이었지. 장인어른, 자네는 내 딸이 남양방을 쓸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 장인을 남 취급했으며 우리를 당신네 집 가정부로 취급했지. 자네 부모는 또 어땠나? 나를 어떻게 대했지? 최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최민준 군,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은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닐세. 내 딸 소희 때문일세. 그 아이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다. 자네가 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 조건 몇 가지를 들어줘야겠네. 무슨 조건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다시 만들어서 내 이름을 추가하게. 둘째, 자네 부모님은 이 집에서 내보내게. 셋째, 사람답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게. 어른을 공경하고 장인, 장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일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소희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냥 화신캐피탈이 오해를 풀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게. 나는 내 딸이 자신의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하고 싶지 않네.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서다. 최민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장인어른, 모든 조건을 다 따르겠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앞으로는 소희에게 잘하고 장인어른께도 효도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라네. 강태준은 휴대폰을 들어 박진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표, 나일세. 최민준, 군의 일은 이제 그만두게. 그래, 가르칠 만큼 가르쳤어. 소송은 취하하고 회사에도 복귀시키게. 전화를 끄는 강태준이 말했다. 내일이면 화신캐피탈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할 걸세. 자네 회사에서도 복귀하라고 연락이 올 게다. 최민주는 감격에 겨워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강태준의 눈빛에 멈칫했다. 자네가 오늘 한 말을 잊지 말게. 만약 또다시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걸세.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최민주는 가족들에게 장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장인의 요구대로 부모님께는 근처에 더 좋은 집을 얻어드리겠다며 이사를 설득했고 소희에게는 등기부등본에 아버지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정말로 화신캐피탈에서 소송 취하 연락이 왔고 회사에서는 복귀하라는 통보가 왔다. 최민주는 약속대로 부모님을 근처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시켰고 소희와 함께 등기소에가 아버지의 이름을 추가했다. 3개월 후 최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 되었다. 장인어른인 강태준에게는 매주 찾아가 안부를 묻고 깍듯하게 대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그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장인어른,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촌놈이지만 언젠가는 장인어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소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복은 소희를 만난 것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소희는 눈시울을 붉혔다. 강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젊은이는 마침내 진정으로 성장한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Second version, rewritten for channel style and pacing. This version adjusts sentence length and tone for a calmer, more narrative feel, suitable for the 편안한 노후 channel, while maintaining the same story duration.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오늘은 사위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한 아버지의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20억 현금을 들여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위에게도 존중받는 장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위는 바로 그날 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남양방을 자신의 부모님께 드린다며 멋대로 정해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집 전체 도어락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는 제 지문을 모조리 삭제해 버린 겁니다. 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는 제게 사위는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집은 이제 저희 최 씨 집안의 것입니다. 강 씨 집안의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장인어른이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서울의 9월 오후는 여전히 찌는 듯 더웠습니다. 강태준 씨는 새로 산 서초구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죠. 방금 등기 이전을 마친 서류를 손에 들자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류에는 하나뿐인 딸 강소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억 원, 딸을 위한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소희는 서류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이 정말 좋아요. 안방도 이렇게 넓고, 저기 남양 작은 방은 햇볕이 참 잘 들겠어요. 나중에 아빠 서울 오시면 저 방을 꼭 쓰세요. 정말 따뜻할 거예요. 강태준 씨는 낡아서 색이 바랜 셔츠에 평범한 검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아, 아빠가 평생 고생한 게 다 너 잘 살라고 한 거지. 장인어른, 집이 아주 훌륭합니다. 사위 최민준이 발코니에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빛 속에는 감추기 어려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그런데 저 남양 작은 방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태준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장인어른께서는 부산에 계시고 서울에는 가끔 오시지 않습니까? 최민주는 강태준 씨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을 비워두는 건 낭비죠.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이 방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오시면 북향방을 쓰셔도 괜찮으시잖아요. 민준 씨,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최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강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준 씨는 사위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며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소희야, 너희 둘이서 잘 상의해서 정하거라. 강태준 씨는 불쾌함을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만 호텔로 돌아가 봐야겠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소희가 다급하게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장인어른,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최민준이 가슴을 툭툭 쳤지만 그 말투에는 어떤 성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역시나 어색했습니다. 최민준은 동네의 허름한 김치찌개 식당으로 그들을 이끌었죠. 장인어른, 부산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최민준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작은 사업을 하고 있네. 아, 사업이요? 가게라도 하시나요? 아니면 길에서 장사하시나요? 소희가 남편의 발을 툭 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편히 지내시죠. 마침 저희 회사에 경비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숙식은 제공됩니다. 강태준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의 그 마음만 받겠네. 나는 아직 부산에서 할 일이 많아서 말이야. 호텔로 돌아온 강태준 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딸이 어쩌다 저런 속물을 만났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준 씨는 며칠 머물 생각으로 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선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도어락이 최신형 스마트 지문 도어락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사위 최민준이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오셨어요? 깜빡 잠이 들어서요. 집안은 현관문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이 똑같은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꽤 비싸겠는데. 네, 독일제라 하나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안전이 최고잖아요. 지문이 등록된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최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내 지문도 등록했나? 아, 어젯밤에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일단 저랑 소희 씨 지문만 등록했습니다. 내 지문은 등록하지 않았다는 건가? 네. 최민준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외출하실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희가 열어드리면 되니까요. 강태준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건가? 민준군, 이 집은 내가 20억 원을 주고 산 집일세. 알죠? 장인어른, 통이 정말 크십니다. 최민준이 희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소희 씨 명의고 소희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럼 이 집은 저희 부부의 것이죠. 집주인으로서 안전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인즉슨 이제 이 집은 당신과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남양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늘 오후에 도착하십니다. 장인어른, 별일 없으시면 일단 호텔에서 며칠 더 묵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오시죠. 이건 명백한 축객령이었습니다. 강태준 씨는 자신이 20억을 주고 산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문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들어오실 땐 꼭 전화 주세요. 등 뒤에서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강태준 씨는 굳게 닫힌 문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오후부터 최 씨 일가의 본격적인 무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준의 부모님은 강태준 씨를 노골적으로 아래로 내려다보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그에게 집안일을 떠맡기려 했습니다. 급기야 시집 왔으면
시댁법도를 따라야 한다며 딸에게 호칭을 강요하기까지 했죠. 강태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만 나가서 살아야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민준과 그의 부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소희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강태준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소희야, 아빠 말을 기억하렴. 이 세상에서는 실력만이 존중을 얻을 수 있단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제 이 집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줄 때가 되었지. 사흘 후 강태준 씨는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은 자신의 짐이 창고 같은 북쪽 방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준의 아버지는 뻔뻔하게도 그에게 집에 계시면서 장보고 밥하고 청소나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강태준 씨를 남이라고 칭하며 공짜로 먹고 자려 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남이라면 더 이상 당신네 가족을 방해하지 않겠네. 강태준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소희에게 혼전 재산 공증을 받으라고 해야겠네. 이 집이 자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지. 그 말에 최 씨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준 씨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뒤로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20년 지기 친구이자 국내 굴지의 투자 회사인 화신캐피탈의 회장 박진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 내 사위 녀석이 보람테크라는 회사에 다닌다더군. 쓴맛이 어떤 건지 좀 보여줘야겠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냥 좋은 구경이나 하고 계십시오. 다음 날 최민준의 회사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화신캐피탈이 갑자기 그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그 여파로 다른 주요 고객사들마저 등을 돌렸고 그는 결국 회사에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에서는 자동차 할부금 연체를 독촉했고 아내 소희의 통장마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신캐피탈 법무팀으로부터 업무상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최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 그는 장인어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준 씨는 그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네 화신캐피탈 회장이 누군지 아나? 내 오랜 친구일세. 자네의 정직, 통장 동결, 그리고 그 소송까지 모두 내가 시킨 일이야. 나는 강산투자그룹 회장 강태준일세. 나는 자네가 무시했던 그 부산 촌놈이자 자네들에게 20억짜리 집을 사준 호구일세. 최민준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국내 굴지의 투자그룹 회장이었다니. 그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강태준 씨는 사위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할 것, 그의 부모님을 집에서 내보낼 것, 그리고 다시는 딸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 최민준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강태준 씨가 전화 한 통을 하자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화신캐피탈은 소송을 취하했고 회사에서는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3개월 후 최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깍듯하게 효도했죠.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에게 과분한 아내를 얻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평생을 다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태준 씨는 변한 사위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